여러분 혹시 다시마 좋아하시나요? 저는 다시마를 너무 좋아해서 라면도 다시마가 한 조각 들어가 있는 너구리 라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다시마는 해조류 중 항암과 영양에 으뜸인 식재료인데요. 겨울이 되어 채소의 생산량이 줄어들면 대신해서 챙겨 먹었다는 바다의 채소이자 불로초로 불리기도 하죠. 해초로 다시마 쌈을 싸먹기도 하고 시원하게 육수를 내는데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국물의 감칠맛을 살릴 뿐만 아니라 쫀득쫀득한 식감이 매력적이라 요리 재료로 훌륭합니다. 게다가 다시마는 예로부터 피를 맑게 하고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뛰어나서 한의학에서는 다시마를 약재로 처방해 왔는데요. 최근 다시마가 다이어트와 장 건강 그리고 항암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최고의 웰빙 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유명 장수 마을의 장수 비법이 바로 다시마라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장수 마을 사람들의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에 비해 무려 20살이나 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다시마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다시마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다시마 요리 첫 번째는 바로 부각 또는 튀각입니다. 최근 다시마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각종 다시마 레시피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실제로 다시마는 100g당 칼로리가 19밖에 되지 않는 저칼로리 저지방 식품입니다. 혹시 다시마의 미끈미끈한 점액질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 성분이 다시마의 기적의 식이섬유 알긴산인데요. 이 알긴산이 함께 먹는 음식의 지방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의 내장 지방은 물론 혈관 속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따라서 체지방이 몸에 축적되는 것 자체를 막아주는 것이죠.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알긴산이 몸속 포도당의 생성을 줄여서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기까지 한다는 것인데요. 결국 인슐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 예방에도 탁월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다시마도 튀겨서 부각이나 튀각으로 드시고 심지어 설탕으로 조미해 드시면 좋지 않은데요. 바삭바삭하니 맛있긴 하지만 고온의 기름에서 튀기면 다시마의 영양을 해치고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생성되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이 기름과 설탕으로 조미된 부각을 바로바로 드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마 부각이 공기 또는 수분에 노출되면 산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바로 이 산패된 지방질이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나아가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그러니 다시마를 튀겨서 부각으로 드시기보다는 생 다시마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다시마를 말리면 표면에 흰 가루가 생기는데요. 만니톨이라는 단맛이 나는 천연 성분으로 실제로 이 성분만 추출해서 단맛의 감미료로 사용하기도 하니 다시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맛이 좋답니다. 다시마와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갑상선이 약한 분들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내분비 기관으로 우리 몸의 지휘자 또는 보일러로 불리는데요. 우리 몸의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며 심장을 뛰게 하고 장을 움직이게 해서 신진대사를 조절하기 때문이랍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의 주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다시마의 풍부한 요오드인데요.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되지 않으니 몸이 붓고 체중이 늘면서 만성 피로감에 시달리고 나아가 탈모를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의 부족이 뇌세포의 손상과 치매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요오드이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 병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오드가 과도하게 섭취되면 갑상선이 필요한 양만 섭취하고 나머지는 원활히 배출되게 하는데요.
갑상선이 약한 분들은 요오드가 작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활성산소가 염증을 일으키고 오히려 갑상선염과 암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요오드가 20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다시마에는 특히 요오드의 함유량이 많아서 조금만 드셔도 쉽게 과다 섭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갑상선이 약한 분들은 다시마를 드실 때 특별히 주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시마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대파입니다. 거의 모든 국물에는 파를 송송 썰어 시원한 맛을 더하지만 다시마 육수에는 신기하게도 파를 넣지 않는데요. 물론 파와 미역이 둘 다 미끌거리는 식감이라 맛의 궁합이 좋지 않은 것도 맞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마가 뇌 건강에 놀라운 효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시마의 특유의 진한 맛은 글루타민산이라는 단백질 그리고 아미노산의 맛인데요. 바로 이 아미노산이 기억력과 집중력, 인지 능력을 올려주는데 특효입니다. 게다가 다시마에는 뇌의 손상을 막고 피로물질을 배출시켜주는 수용성 규소가 가득한데요. 서늘한 다시마의 성질이 두뇌의 열을 식혀주면서 스트레스와 두통을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시마 속 가득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함께 작용하면 피부의 장벽과 모발에 영양을 튼튼하게 해주니 피부의 젊음과 탈모 예방 효과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그런데 다시마를 파와 함께 드시면 이 좋은 효과를 모두 챙기실 수 없습니다.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건강에 참 좋은 성분이지만 오히려 다시마 속 미네랄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이죠. 또 다시마가 피를 맑게 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다시마의 알긴산이 미세먼지와 중금속과 같은 독소를 해독하고 발암물질을 잡아 배출시키기 때문인데요. 파와 함께 드시면 흡착력이 떨어져 해독 작용이 줄어드니 앞으로는 다시마와 파를 함께 드시기보다 따로따로 드셔서 각각의 영양을 모두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시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마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두부와 콩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젊게 오래 사는 것인데요. 다시마와 두부가 바로 신체 나이를 20살이나 젊게 해줄 수 있는 기적의 비결입니다. 혹시 다시마에는 칼슘이 가득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시마에는 칼슘왕 우유보다 무려 5배나 되는 엄청난 양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뼈 건강에 좋은 음식은 참 많지만 특히 다시마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다시마만 드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이유는 칼슘이 몸에 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칼슘이 많은 음식을 드셔도 조금밖에 흡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뼈 건강의 효과를 보실 수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칼슘은 반드시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비타민과 함께 챙겨 드셔야 합니다. 다시마에는 비타민 A와 D가 이미 풍부해서 다시마만 드셔도 칼슘을 한가득 흡수하고 골다공증을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 두부를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부의 풍부한 이소플라본이 몸속 칼슘의 흡수를 더더욱 끌어올려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새로운 뼈 조직을 생성까지 하는 것입니다. 두부에 가득한 단백질은 최고의 근육 보충제까지 되니 앞으로는 꼭 두부와 다시마를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시마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앞서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를 많이 드시면 요오드가 과다 섭취되니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늘과 함께 드시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늘은 최고의 항암 음식으로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마늘 속 풍부한 셀레늄 성분은 갑상선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도와주기까지 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시마의 끈적한 식이섬유 알긴산은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 자체를 막고 몸 밖으로 싹 배출시키는 동맥 경화와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참 좋은데요. 이때 마늘의 매운맛이 함께하면 기적의 혈관 보약이 됩니다.
혈소판에 직접 작용해서 혈관에 혈액이 뭉친 덩어리인 혈전 생성을 완벽히 막아주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마와 다진 마늘을 함께 무쳐 드시거나 다시마와 마늘을 넣고 함께 육수를 진하게 우려 드셔도 참 좋습니다. 다시마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와 다시마를 함께 끓여 육수를 내셨을 텐데요. 최근 다시마의 놀라운 항암 효과가 증명되면서 차세대 암을 물리칠 기적의 항암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바로 그 비밀이 다시마 속의 후코이단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놀랍게도 암세포가 스스로 자살하도록 유도하는데, 따라서 종양과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다른 장기나 조직으로 전이되는 것 자체를 딱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다시마의 항암 작용을 무가 완전히 똑같이 하니 함께 드시면 암세포를 물리치는 최강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의 글루코시놀레이트는 항암 효과와 함께 우리 몸의 DNA가 손상되는 것 자체를 막아주는데요. 따라서 항산화와 노화 방지 효과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무와 다시마를 넣은 영양밥으로 드셔도 좋고 함께 육수를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무와 다시마를 길게 썰어 초무침으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식초가 무와 다시마 속의 비타민을 최고로 활성화시키고 해독 효과까지 끌어올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식초가 무의 매운맛과 다시마의 맛을 딱 중화시켜 맛의 궁합도 좋으니 더더욱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근 좋아하시나요? 저는 연근을 너무 좋아해서 연금조림은 물론이고 평소에 연근 샐러드도 즐겨 먹는데요. 연근은 중국에서 불로장생을 상징하고 일본의 대표 장수식품으로 손꼽히는 뿌리 채소의 왕이자 영양 덩어리입니다. 연근은 연꽃의 뿌리줄기로 아삭아삭한 식감이 매력적이라 연근 간장 조림으로 달달하게 요리해서 많이 드시고 연근 영양밥과 연근전, 튀김 그리고 연근차로도 많이 드십니다. 뿌리 채소 중 비타민C 함량이 으뜸이니 면역력과 피부 미용에 좋은 것은 물론이고 연근 특유의 끈적한 진액이 위장 건강에도 제일입니다. 예로부터 연근은 지혈 효과와 해독 작용이 매우 뛰어나서 코피가 나거나 피가 나는 상처에 연근 가루나 연근즙을 뿌려 치료하기도 했고 잇몸에 피가 나고 구내염이 생기면 또 연근 가루로 양치나 가글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놀랍게도 연근이 치매를 물리치고 뇌 건강을 올려준다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연근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연근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연근 섭취법 첫 번째는 바로 연근을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생연근이 해독에 좋다고 해서 연근을 갈아서 연근즙으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연근의 해독 효과는 생으로 드실 때 효능이 발휘되는 것은 맞습니다. 미세먼지와 담배 연기로 독소 가득해진 폐와 기관지의 독소를 싹 빼주는 것이죠. 또 몸속에 염증이 생기면 화끈거리면서 염증 주변에 열이 오르는데요. 찬성질의 연근이 독소를 해독하고 열을 내려 진정시켜주니 최고의 혈관 청소 부이기도 한 것이죠. 나아가 화끈거리는 신경통과 관절염, 무릎 통증에 소염 진통 효과까지 있습니다. 연근을 생으로 드시면 매우 차가운 성질을 띠는데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연근을 생으로 갈아 만든 연근즙을 스트레스와 화병 해소 그리고 불면증 치료제로 처방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연근이 매우 차갑다 보니 우리 몸에 크게 무리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손발이 차갑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연근을 생으로 드시지 말고 익혀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연근을 말려서 가루나 차로 드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랍니다. 연근은 진흙 속에서 자라다 보니
기생충과 유충에 노출되어 있어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해서 드셔야 합니다. 해독 살균의 대명사 식초물에 연근을 담가 독소를 최대한 빼고 난 후에 요리하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연근과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연근과 감자를 함께 간장조림으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연근과 감자를 함께 드시면 기력 회복에 으뜸인 것은 맞습니다. 조선시대 율곡 이이가 어머님인 신사임당을 여의고 슬픔에 빠져 오랫동안 기력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연근죽 한 그릇을 먹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연근이 완벽한 영양 덩어리라는 것인데요. 전분이 무려 20% 되고 비타민까지 가득하니 연근만 드셔도 피로 회복은 물론 에너지 충전에 제일인 것이죠. 뿌리 채소 중에 전분이 제일 많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감자가 1등. 그리고 뒤를 이어 연근이 2등입니다. 즉 감자와 연근을 함께 드시면 전분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게 되는 것이죠. 녹말 전분이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지만 반면 너무 많이 드셔서 남는 전분은 지방으로 쉽게 저장되어 버립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 전분에 열을 가해 익혀지면 그 과정에서 당분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인데요. 생으로 드시는 것에 비해 훨씬 소화가 편하지만 혈당을 쉽게 확 올려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감자와 연근을 함께 먹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전분을 혈당을 올리지 않는 저항성 전분으로 바꿔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감자의 전분은 신기하게도 익혀서 냉동 후에 다시 해동해서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되는데요. 연근의 경우는 연근을 식초물에 담궈 두시면 독소도 빠지지만 전분까지 싹 빠지고 저항성 전분만 남기는 것이죠. 그러니 감자를 한 번에 많이 삶아 냉동해 두셨다가 조금씩 해동해서 식초에 담가둔 연근과 함께 요리해 드시면 혈당 걱정 전혀 없이 당뇨의 최고인 보약 식단으로 드실 수 있답니다. 연근과 최악의 궁합인 세 번째는 바로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연근하면 송송 뚫린 구멍이 생각나시죠? 연근은 연꽃 연잎과 뿌리를 연결해주는 뿌리 줄기로 물속에서 자라면서 썩지 않기 위해 이 구멍들을 통해서 정화작용을 합니다. 게다가 잎과 꽃의 물을 지속적으로 힘차게 빨아올려주는 수분 통로가 되는 것이죠. 참 신기하게도 연근의 이 정화작용과 수분 공급 작용을 우리가 음식으로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서 똑같이 작용한다는 것인데요. 요즘 들어 일교차가 심해지다 보니 손발과 팔다리가 퉁퉁 부어 부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때 붓기를 바로바로 빼줘야 살로 가지 않는데요. 바로 이때 연근을 드시면 됩니다. 이뇨작용을 통해 연근 속에 가득한 칼륨이 몸속의 나트륨과 노폐물을 쏙 빼주니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최고인 것이죠. 그런데 칼륨이 또 문제가 됩니다. 연근에는 칼륨이 놀랍도록 많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건강에 좋은 성분이지만 신장이 약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칼륨이 몸속에 가득 쌓이게 되면 오히려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져버려서 근육과 신경이 과도하게 이완됩니다. 따라서 근육에 힘이 빠져버리니 고칼륨 혈증을 유발해 손발 저림이 심해지고 심장 부정맥과 급성저혈압까지 불러오는 것이죠. 그러니 신장이 약한 분들은 고칼륨 음식인 연근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연근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연근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연근은 최고의 천연 철분제입니다. 연근을 공기 중에 두었을 때 금세 갈변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연근에 가득한 철분 때문인데요. 물속에서 자라는 연근은 진흙 속 각종 미네랄 특히 철분을 그 두껍고 큰 뿌리 줄기에 꾹꾹 눌러 담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뿌리 채소보다 월등히 철분 함량이 높은 것이죠. 이 연근 속 철분이 신선한 산소와 영양을 가득 담은 피를 생산해주니 혈관 건강에 참 좋은데요.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철분제 약을 드시면 속이 미식거리면서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생긴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 과도한 철분이 몸에 무리를 준 것인데요. 심지어 지나친 철분 섭취는 심장과 간을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과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의 시큼한 유기산이 연근의 과도한 철분을 분해해서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바꿔줍니다. 따라서 몸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좋은 철분이 모두 흡수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추천드리는 레시피로는 사과를 껍질째 썰어서 연근과 함께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사과 식초를 넣고 연근을 상큼하게 무침이나 피클로 만들어 드셔도 매우 좋습니다. 연근과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최근 연근이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제일이라는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비밀은 연근의 뇌 건강 비타민 콜린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콜린이 우리의 뇌신경의 30%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계란에도 이 콜린 성분이 풍부한데요. 완전 식품 계란이 좋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연근처럼 계란 노른자 속에 콜린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요즘 왠지 기억이 흐릿하니 깜빡깜빡하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 현상을 두고 뇌에 안개가 꼈다고 해서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요. 연근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 속 염증을 싹 제거하고 뇌에 신선한 혈액을 가득 공급하니 뇌가 더 빠르게 정보를 기억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뇌 기능이 활성화되어 기억력과 집중력이 높아지니 꼭 뇌 건강을 위해 연근을 계란과 함께 챙겨 드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연근에 계란물을 묻혀 연근전으로 드셔도 좋고, 계란찜이나 계란말이에 연근을 송송 썰어 아삭한 식감을 더해주셔도 정말 좋습니다. 연근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대표적인 저칼륨 음식으로 칼륨의 양이 많은 연근과 함께 드시면 완벽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게다가 서로의 비타민들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연근에는 무려 사과의 10배, 귤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연근을 입으로 베어 물면 실처럼 늘어지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연근의 기적의 식이섬유 뮤신입니다. 위벽의 보호막을 만들고 독소를 해독해서 소화 기능을 증진시켜주니 위궤양과 장염 같은 소화기 질환 예방에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효과를 당근 속 펙틴이 극대화시켜주는데요. 장 속 노폐물을 딱 빼주고 위와 장을 보호해주니 요즘 속이 미식미식 거리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얹힌 듯이 답답하신 분들에게 당근과 연근을 함께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각각의 비타민을 최고로 활성하기 위해서 기름에 살짝 볶아 당근 연근 볶음으로 드셔도 좋고, 함께 간장에 졸여 드시거나 뿌리채소 영양솥밥으로 드시면 정말이지 최고의 보약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호박씨 좋아하세요? 저는 호박씨 볶음, 호박씨 강정은 물론이고 호박씨 쿠키, 스프, 빵 등 호박씨를 이용해 만든 다양한 음식을 모두 좋아하는데요. 요거트에도 넣어 먹으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고 영양성분이 일품이라 잘 익은 늙은 호박이 많은 가을에 많이들 즐겨 드실 텐데요. 호박씨에는 레시틴과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혈액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고혈압에 도움을 주며 칼슘, 마그네슘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나트륨과 노폐물의 배출을 도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호박씨는 외국에서 영양소가 풍부한 슈퍼푸드로 인정받고 있는 식품이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체내에 축적될 염려가 적은 착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씨앗으로 알려지면서 간식으로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웰빙 식품이랍니다. 호박씨는 비록 작은 크기의 씨앗이지만 생명을 위한 영양분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식품이라고 합니다. 이는 호박 씨앗이 차가운 땅 속에서 싹을 키우고 새싹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필수적인 영양분을 듬뿍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호박씨에는 망간, 마그네슘, 필수 아미노산, 칼슘, 아연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영양소 덕분에 호박씨를 간식으로 먹으면 당뇨병, 심장질환, 근육과 뼈 통증, 탈모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호박씨가 잦은 빈뇨나 요실금을 조절해주는 놀라운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중년층을 포함해 노년층이 겪는 고통 중 하나가 빈뇨증과 요실금인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소변량이 적으면서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증이나 나도 모르게 소변이 흐르는 요실금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호박씨를 꾸준히 섭취하면 요실금 개선은 물론이고 야간 빈뇨 횟수까지 확실히 잡아주는 놀라운 효능을 경험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호박씨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호박씨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호박씨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흰쌀이나 흰빵 같은 고탄수화물 음식입니다. 흰빵이나 흰쌀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섬유질이 적기 때문에 소화와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분비된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포도당을 세포로 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포도당이 빠르게 흡수되어 오히려 저혈당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당 변화는 피로와 배고픔을 증가시키며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당뇨병 또는 비만 등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호박씨에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그리고 섬유질이 들어있어 소화가 느리게 진행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느리게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흰빵이나 흰쌀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함께 먹으면 호박씨가 제공하는 느린 에너지 공급과는 상반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탄수화물이 먼저 소화되면서 호박씨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거나 그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흰빵을 베이스로 한 샌드위치에 호박씨를 추가해 먹었을 경우 처음에는 흰빵에 의해 혈당이 급격히 올라 에너지를 느끼지만 한두 시간 후에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통곡물빵에 호박씨를 넣어 먹었다면 혈당이 서서히 오르며 일정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배고픔이나 피로감을 덜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호박씨와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와 차입니다. 커피를 비롯하여 차에는 보통 카페인이 들어있는데요. 커피 한 잔에는 95에서 20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고 홍차 한 잔에는 약 240ml 기준 60에서 112mg, 우롱차 한 잔에는 37에서 55mg, 녹차에는 35에서 45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호박씨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을 비롯하여 철, 인, 아연, 마그네슘과 칼슘 등이 다량 들어있어서 골다공증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예방해주는 자연보호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호박씨를 꾸준히 먹으면 뼈 밀도를 증가시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노화로 인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게다가 호박씨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인체가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불면증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 성분은 우울증 완화에도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밤에 잠을 설치거나 잠에 들기 힘드신 분들은
잠들기 전에 약간의 탄수화물과 함께 호박씨를 드시면 숙면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트립토판을 매일 섭취하면 불면증을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나 차는 수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칼슘과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호박씨를 커피나 차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권고하는 성인의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량은 400mg 이하인데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커피는 제품마다 카페인 함량이 다르겠지만 호박씨와 함께 섭취할 경우 건강을 위해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지 않는 차 종류를 선별하여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생강차, 대추차, 페퍼민트, 카모마일과 같은 허브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호박씨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능을 유지하며 자유롭게 마실 수 있으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호박씨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호박씨의 올바른 섭취법 첫 번째는 바로 호박씨를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호박씨는 생으로 먹을 때 씨앗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가장 잘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박씨는 우리 몸에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 즉 우리에게 익숙한 오메가3와 치매 예방에 좋다고 알려진 레시틴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양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꼭 음식 섭취를 통해 보충되어야 합니다. 특히 두뇌 영양 공급원으로 알려진 레시틴 성분이 부족할 경우 기억력, 판단력, 방향 감각의 감퇴로 인해 치매가 발병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레산 부족은 관절 통증을 유발하고 머리가 푸석해지며 손톱이 부러지는 현상과 피부 건조증, 면역력 감소, 피로감과 무기력증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 성분은 아쉽게도 열을 가하면 파괴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호박씨의 리놀렌산과 레시틴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동맥 경화를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또 간의 해독 기능을 좋게 하며 그 안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간 건강에 매우 유익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호박씨는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호박씨를 생으로 드실 때는 보관 중에 곰팡이 독소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하고 냄새가 나지 않으며 곰팡이가 피지 않는 호박을 섭취해야 장에 더욱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생으로 드시기 어려우면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드시거나 아니면 오븐에서 약 170도 정도의 낮은 온도로 살짝 구워서 드셔도 좋습니다. 판매되고 있는 호박씨를 구매하려고 하신다면 농약이나 유해 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유기농 호박씨를 추천드립니다. 구입하신 호박씨는 간식 또는 각종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호박씨는 100g당 열량이 566칼로리로 고칼로리 식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먹게 되면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복통과 소화불량 그리고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의 경우 호박씨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호박씨에는 칼륨 성분이 풍부한데요. 호박씨 100g당 칼륨 함량은 730mg 정도가 함유되어 있어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박씨 하루 적정량은 한 줌 정도입니다. 개수로는 약 150에서 180개 정도이고 양으로는 25g에서 30g 정도라고 하니 섭취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박씨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베리류 과일은 강력한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항산화제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박씨에는 비타민 E가 들어있어
역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고 피부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리류 과일과 호박씨를 함께 섭취하면 두 항산화 성분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세포 보호와 노화 방지에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리류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데요. 콜라겐은 피부를 탄력 있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입니다. 호박씨의 비타민 E와 아연은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돕고 염증을 줄여 피부 상태를 개선합니다. 따라서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피부 노화 방지와 피부 건강 유지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호박씨와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우유와 요거트입니다.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뼈와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데요. 그러나 칼슘은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이 의외로 적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체내에는 25% 정도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호박씨에는 100g당 마그네슘 함량이 530mg이나 함유돼 있어서 우유와 호박씨를 함께 섭취하면 체내 칼슘 흡수율을 높여 뼈와 근육 건강을 챙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신경 안정 효과가 있는 마그네슘은 뇌와 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된다고 합니다. 호박씨는 입안 가득 넣어 먹으면 아삭아삭 씹는 맛이 일품입니다. 하지만 만약 생으로 먹기에 다소 밋밋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호박씨를 끓인 물에 넣어 호박씨 차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이는 당뇨병 혈당 수치를 낮추고 침이나 체액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이외에도 호박씨를 믹서기에 곱게 가루로 갈아서 우유에 타서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거트는 유산균이 풍부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섬유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산균을 드실 때는 반드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섬유질을 같이 먹어야 유산균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호박씨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요거트와 호박씨를 함께 드시면 호박씨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유산균이 더 활발하게 대사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요거트와 호박씨에는 설탕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관리, 그리고 뼈 건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꼭 함께 챙겨 드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좋아하세요? 저는 콩나물 무침, 콩나물 밥은 물론이고 특히 콩나물 국밥을 너무 좋아해서 평소에도 자주 먹는데요. 특히 회식 다음 날 숙취 해결에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콩나물 안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숙취의 주원인이 되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시켜 숙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메티오닌과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간 손상을 막아줌과 더불어 간 기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콩나물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수분과 결합하게 되어 배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장에 묵어있던 숙변이 시원하게 배출되게 유도해줍니다. 콩나물은 비타민C, 단백질, 철분 또한 가득 함유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적혈구 수치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또 혈액순환을 도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게다가 철분 및 비타민C 성분이 헤모글로빈 생성을 도와주어 빈혈이 있으신 분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콩나물의 레시틴 성분은 뇌 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산화 지질의 생성을 최소화하고 기억력이 퇴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며 기억력 상승인지 능력 상승을 통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콩나물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콩나물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콩나물과 상극인 음식.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다량의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여 옥살산 칼슘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신장에서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에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시금치와 함께 섭취할 경우 옥살산 칼슘의 형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석의 위험을 높이고 신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은 작은 결정체가 신장에 쌓여 형성된 것으로 소변을 통해 배출될 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옥살산 칼슘 결석은 시금치와 같은 옥살산 함유 식품을 많이 섭취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는 대신 각각 다른 시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옥살산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쳐서 사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데치는 과정에서 옥살산의 일부가 제거되므로 결석 형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많은 양의 비타민C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콩나물에 포함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철분이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되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철분은 인체에서 적혈구를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피로, 어지러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토마토를 동시에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한 후에는 토마토를 먹기 전 최소 12시간의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철분 흡수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으로 인해 빈혈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C 함유 식품이 철분 흡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할 때는 비타민C 함유 식품의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나물과 상극인 음식. 세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이트로겐은 갑상선 기능을 저해하여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 역시 고이트로겐을 포함하고 있어 양배추와 함께 섭취하면 고이트로겐의 영향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피로, 체중 증가, 우울증, 추위에 민감해지는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와 콩나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해조류처럼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고이트로겐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를 데치거나 요리하여 섭취하면 고이트로겐의 활성이 줄어들어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콩나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콩나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콩나물의 비타민 B군이 서로 보완작용을 하여 신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는 콩나물의 비타민 B군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A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콩나물의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당근과 콩나물의 조합은 여러 나라에서 인기 있는 샐러드 재료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비빔밥이나 미국의 샐러드에서는 당근과 콩나물이 자주 사용되며 이 조합은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매우 풍부합니다.
콩나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콩나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비타민 C는 콩나물에 포함된 철분의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콩나물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브로콜리와 콩나물의 조합은 한국의 전통 요리인 나물 무침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나물 무침은 다양한 채소를 함께 조리해 섭취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영양소가 서로 보완되어 건강에 큰 이점을 줍니다. 특히 빈혈 예방을 위해 비타민 C와 철분이 함께 작용하는 이 조합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콩나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콩나물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와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파프리카의 비타민 C는 콩나물의 철분 흡수를 돕고 두 채소 모두의 항산화 특성은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두 채소 모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며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파프리카와 콩나물을 함께 사용한 요리는 시각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색상이 화려한 파프리카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아시아 요리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잡채나 중국의 볶음 요리에서는 파프리카와 콩나물이 자주 함께 사용되어 맛과 영양을 모두 잡는 조합을 이룹니다. 여러분 혹시 팥 좋아하세요? 저는 팥죽은 물론이고 팥이 들어간 음식이라면 가리지 않고 모두 좋아하는데요. 요즘처럼 찌는 듯한 더운 날씨에 팥빙수 한 그릇이면 온몸이 시원해지고 기분까지 상쾌해지죠. 사계절 내내 우리의 입맛을 즐겁게 해주는 팥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식품입니다. 동의보감에서 팥은 성질이 평에 차지도 따뜻하지도 않고 맛이 달면서 시고 독기 없는 작물로 붓기를 가라앉히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종기의 피고름을 배출해주고 열기를 삭힌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팥은 인삼, 홍삼의 주성분인 사포닌과 함께 각종 비타민과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백질은 우유보다 6배, 철분은 117배나 함유되어 있으며 비타민 B1이 24배나 더 많이 들어있어서 뛰어난 이뇨작용과 함께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팥에 함유된 비타민 B1은 100g당 0.5mg으로 곡류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만약 우리 몸에 비타민 B1이 부족하게 되면 무기력증, 단기 기억력 상실, 근육 약화,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평소에 팥을 즐겨 먹는다면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고 건강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팥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팥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팥과 궁합이 좋지 않은 경우 첫 번째, 바로 설탕과 소다입니다. 팥죽이나 팥칼국수 등 팥이 들어간 음식을 먹을 때 팥 특유의 텁텁함을 없애거나 달달한 맛을 더하기 위해 설탕을 뿌려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설탕이 들어가면 달달한 것이 맛은 참 좋지만 팥과 설탕이 만나면 영양학적 궁합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정제된 흰 설탕 그 자체만으로도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의 위험을 높인다거나 비만, 치매, 심혈관 질환 등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팥에 설탕을 넣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팥에 함유되어 있는 몸에 좋은 사포닌 성분이 모두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달달한 맛을 더하고 싶으시다면
설탕보다는 약간의 꿀을 첨가하거나 소금을 첨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팥은 매우 딱딱하기 때문에 익힐 때 오랜 시간 푹 삶아야 하는데요. 간혹 팥을 익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몇몇 분들이 여기에 소다를 넣으면 빨리 익는다는 말을 듣고 소다를 넣어 삶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팥을 삶을 때 소다를 넣으면 빨리 익기는 하지만 팥에 함유된 비타민 B군이 소다로 인해 상당량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팥을 삶을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소다는 넣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팥과 궁합이 좋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바로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팥을 드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팥에는 칼슘, 마그네슘, 철분, 엽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칼륨 성분이 의외로 많이 함유된 식품입니다. 팥에는 100g당 칼륨 함량이 약 150mg 정도로 이는 신장 질환자분들이 피해야 하는 음식으로 잘 알려진 바나나가 100g당 360mg, 고구마가 100g당 340mg인 것과 비교할 때 칼륨 함량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신체 수분과 삼투압을 조절하고 혈압을 개선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칼륨을 권장량보다 초과해서 섭취하더라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 무력감, 피로감, 반사저하, 저린 감각,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증상이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부전, 저혈압 부정맥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심정지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팥 섭취를 되도록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팥은 대부분 음식에 곁들이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무심코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소량이라도 먹다 보면 꽤나 많은 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팥과 궁합이 좋지 않은 경우 세 번째는 바로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팥은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사포닌은 노화 방지가 뛰어나고 항산화, 항암작용, 피부 미용, 면역력 개선 등 아주 다양한 효능을 발휘하는 훌륭한 성분이지만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 가운데에 위치하여 기도 주위를 나비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기관으로 이 갑상선에서 나오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거나 심장 박동, 식욕, 근육 등 신체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심지어 사람의 감정, 기분, 정서까지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갑상선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요오드 성분인데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구성하는 필수 무기질로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되지 않아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며 요오드가 부족해지면 갑상선종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팥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이 체내의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팥 섭취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며 갑상선 호르몬 결핍 치료에 사용되는 약인 레보티록신이라는 성분의 흡수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팥을 드실 때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팥과 궁합이 좋지 않은 경우 네 번째는 바로 오래된 팥입니다. 여러분은 팥을 구매하고서 어떻게 보관하고 계시나요? 요즘같이 고온 다습한 날씨에 잘못 보관하거나 보관한 지 오래된 팥은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팥에서 피어나는 곰팡이 때문인데요. 팥뿐만 아니라 곡류, 두류, 견과류 등에서 생긴 곰팡이에는 아플라톡신이나 오크라톡신, 제랄레논 같은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아플라톡신은 주로 땅콩, 보리,
밀, 옥수수, 쌀 등에서 검출되는 기준치 이상 섭취하면 간의 독성을 일으켜 간암을 유발하며 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플라톡신을 섭취하게 되면 간암 발생 위험도가 무려 60배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오크라톡신은 콩팥에 심각한 손상을, 제랄레논은 생식 기능장애나 난임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곰팡이 독소는 곰팡이가 생긴 식품 내부에 생성되고 열에 강해 세척이나 가열에도 쉽게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었거나 식품 고유의 색깔, 냄새 등이 변한 식품은 절대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팥과 같은 곡류, 콩류, 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습도 60% 이하, 온도는 10에서 15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최대한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밀폐된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오래 안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냉동 보관해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팥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팥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팥물을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몸속에 나쁜 노폐물과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몸이 무겁고 피로가 심해지며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팥을 섭취하면 뛰어난 이뇨작용과 함께 사과의 3배, 고구마의 5배나 되는 풍부한 식이섬유로 인해 각종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용이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 간단하게 팥물을 끓여 먹으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박신혜, 이한희, 김슬기 등 많은 연예인들이 팥을 이용한 다이어트로 체중 감량에 뛰어난 효과를 봤으며 특히 가수 빅뱅의 탑은 팥물 다이어트로 40일 만에 무려 20kg이나 감량했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팥물 만드는 방법 첫 번째, 깨끗하게 씻은 팥을 물에 하루 정도 불려줍니다. 두 번째, 팥을 불렸던 물은 버리고 새 물을 부어 30분에서 40분 정도 끓여줍니다. 세 번째, 팥이 다 익으면 건져내고 물을 따라냅니다. 네 번째, 완성된 팥물을 냉장 보관하고 3일 이내로 소비합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는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이뇨작용이 지나치게 활발해져 만성 탈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1에서 2일 정도만 물 대신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팥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찹쌀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팥과 찹쌀을 함께 섭취해온 조상의 지혜가 돋보이는데요. 의학적으로 볼 때 팥은 성질이 찬 음식이라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소변을 내보내려 하지만 반대로 성질이 따뜻한 찹쌀은 위장을 보호하고 소변이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 것을 막아줘 서로 상호 보완하는 찰떡궁합이라고 합니다. 특히 찹쌀은 대부분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합니다. 이 포도당이 에너지가 되려면 여러 단계의 화학 반응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타민 B1이 꼭 필요한 것이죠. 이때 최고의 궁합이 되는 것이 바로 팥인데요. 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곡류 중에서도 비타민 B1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찹쌀과 팥은 맛으로나 영양학적으로도 최고의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찹쌀밥을 드실 때 꼭 팥을 넣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마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새마을 정보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새마을 정보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